왼쪽에 있는 게 파리에 있는 나이키 매장이거든요. 네. 나이키 매장을 저렇게 약탈을 하거나 유리창 다 깨졌네요. 유리창 다 깨져 있죠. 그리고 저기 두 번째 마트 앞에 있는 그냥 일반 차량들에 저렇게 불을 박살이 붙이거나 났어요.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에 따르면 이번 프랑스 폭동의 사태 뒤에는 경찰의 행동에 대한 이 프랑스 이민자들의 수년간의 분노가 사실 깔려 그렇죠. 있는 것이다라고 누적돼 있다. 하는데 이번에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여러분이 어쩌면 하버드 대학교를 비롯한 미국 대학에 입학하기가 조금 더 쉬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요? 지금 이 순간 핫한 해외 뉴스 중간 유통 과정 싹 빼고 산지 직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여행은 걸어서, 외신은 앉아서 세계 속으로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주 해외 소식 전하는 오뜨밀의 방구석 특파원 박수정입니다. 네, 오늘은 아무래도 프랑스부터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저녁이 그렇죠. 시위로 아주 뜨거워요. 네, 서영님께서 오늘 유럽 보여주시는군요 하시는데 센스 있게 오늘 프랑스 딱 보이게 띄워놨습니다. 보이는 라디오에 띄워놨습니다. 네, 서영님이 프랑스 시위 안 그래도 알고 싶었는데 기대 중이에요 하셨네요. 네, 이 소식들 아마 뉴스에서 한 번쯤은 막 불길에 불타오르는 그런 뭐 파리 모습 그렇죠. 보셨을 것 같은데 프랑스 전역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말 그대로 불길에 휩싸였고 파리의 그 서쪽에 낭테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도시에서 시작된 대규모의 폭력 시위가 뭐 파리나 리옹 그리고 주요 관광지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서 지금 엿새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29일부터 시위가 시작이 됐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경찰들을 많이 동원을 하면서 좀 강하게 대응을 했고 총 3,000명 이상이 체포가 됐어요. 어마어마하죠. 뭐 시위 과정 중에 뭐 사상자도 발생을 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네, 사진만 봐도 그러네요. 네, 그렇죠. 이거 우리나라 대사관 홈페이지에 혹시나 해서 들어가 봤는데 교민들과 방문객들한테 웬만하면 밤에는 나오지 그렇죠. 말아라 오. 이렇게 공지가 올라올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도로 자체도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맞아요. 차량 막 이동을. 차 막 불태우고 그렇죠. 이렇게 했었으니까 너무 지금, 위험하니까. 네, 지금은 조금은 나아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시위랑은 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노란 조끼 시위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몇 년 전에 그 이후로 아마 가장 큰 시위가 아닌가. 그렇다고 합니다. 네. 최근 몇 년 사이에서도 가장 큰 시위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지금 일이 커진 건지 타임라인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는 잘 사는 그 도시잖아요. 파리 바로 서쪽에 낭테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파리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조금 우범 지역이 있는 그런 도시예요. 6월 27일 이곳에서 알제리계 17세 소년인 나엘이 교통 검문 중에 경찰이 쏜 총에 사망하는 사건이 네.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엘이 교통 법규를 위반해서 경찰이 이제 멈춰 세웠대요. 맞아요. 근데 그대로 차를 몰고 출발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은데 일단 언론에선 처음에 발표하기를 그 10대 청소년이 경찰을 차로 들이받을 것 같아서 발포했다라고 발표를 해서 사람들이 좀 과잉 대응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찰이 위험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처음엔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어떤 그 목격자가 찍은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반전이 됐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제가 지금 캡처 화면만 준비를 했는데 차량이 멈춰 있고 그리고 그 멈춰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경찰이 총을 겨누고 있어요. 네. 그리고 대낮에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발포하는 장면이 찍혀 있어서 아무리 봐도 이게 뭐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해도 좀 과잉 대응이 아닌가 하면서 그렇죠. 갑자기 분노가 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총 쏘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SNS에서 이 영상이 퍼지면서 시민들의 반응이 정확히 이랬어요. 그래, 이 사람이 만약에 낭테르에 사는 알제리계 시민이 아니라 파리에 사는 뭐 백인이었어도 백인이었으면 똑같이 발포했을 거냐. 이렇게 분노가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스티스 나엘이라고 적힌 그 편말을 많이 들고 있는데 이게 나엘을 위한 정의, 그러니까 그걸 외치면서 전국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 거는 시위가 이제 점점 격해지기 시작한 그렇죠.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 왼쪽에 있는 게 파리에 있는 나이키 매장이거든요. 네. 나이키 매장을 저렇게 약탈을 하거나 유리창 다 깨졌네요. 유리창 다 깨져 있죠. 그리고 저기 두 번째 마트 앞에 있는 그냥 일반 차량들에 저렇게 불을 박살이 붙이거나 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도 이제 시위대들이 계속해서 이제 뭐 소방차나 경찰차에 불을 붙이면서 이렇게 반달리즘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너무 많은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약탈 행위를 하고 있어서 도서관까지 태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피해자 나알군의 할머니조차도 아 이제 좀 멈춰달라라고 호소할 정도까지 됐다고 합니다. 네, 이게 사실 근데 이제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미국에서 블랙 라이브스 매러 운동이라고 맞아요. 인종차별 이슈가 있었던 네. 조지 플로이드 씨라는 그 피해자가 경찰에 사망하면서 발생한 사건이었거든요. 비슷하죠. 네, 이번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뭐 이번에는 그 미국에서보다 더 이제 좀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분노가 퍼져나가서 그렇죠. 6일 만에. 이렇게까지 어떠셨어요? 그쵸. 보시면서? 아니,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 시위대 중에 10대가 3분의 1이다. 이러면서 맞아요. 정부에서 프랑스 정부에서 부모님들을 단속하더라고요. 맞아. 뭐 SNS 보고 나가지 말아라. 오, 네. 애들 관리 잘해라 부모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SNS가 부추긴 테러리즘이다 이런 음. 식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봤는데 사실 이 사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나라에서 시위와 저항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전공자가 설명해주는 프랑스 역사. 제가 또 불문과 나왔거든요. 시위가 이렇게 격해진 이유를 좀 크게 두 가지 문화적인 맥락, 역사적인 맥락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프랑스는 시위의 나라예요. 어. 그냥 1년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년 중에 한 달은 파업을 하고 남은 11달은 시위를 한다. 어. 그게 프랑스를 소개하는 말인데 이번 뉴스에도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각 나라별 시위하는 이유. 홍콩 사람은 독립을 위해 한다. 벨라루스는 독재자를 끌어내리기 위해 한다. 미국은 흑인 인권을 위해 한다. 프랑스는 모든 것들을 위해 아. 시위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 뭐 프랑스인들이 시위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유명한 밈들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각 나라별 폭력 시위대들이 이렇게 시위를 한다라고 하는데 뭐 프랑스 시위대들은 이미 다 불타 있고 그렇죠. 모든 게 없어져 있고 사진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미국 시위대들은 그 뭐 시위 티셔츠 만들어서 팔고 자본주의 있고 나라. 그쵸? 캐나다 시위대들은 이렇게 착하게 편말에 편말. 난 좀 언짢다 이렇게 써서 나와 있고 뭐 중국 시위대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이미 네. 세상에 없다. 네. 뭐 이런 농담 아닌 농담도 있기는 한데 한국 사람들 하면 뭐 빨리빨리 정신 있고 그리고 그런 거 있죠. 한국인들은 마늘 많이 먹잖아요. 왜 많이 먹는 줄 아세요? 왜요? 그 왜요? 당군 신화에서 아, 한국인들이 마늘 사람 먹고 되려고. 사람 됐잖아요. 사람 되려고. 우리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마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그 프랑스인들이 시작될 때도 이 시위가 있었고 혁명이 있었습니다. 영국 더 맞아요. 가디언즈에서 이를 잘 분석한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기사 제목이 프랑스인들은 왜 이렇게 시위를 많이 할까거든요. 근데 일단 프랑스라는 나라 자체가 혁명 위에 세워진 나라죠. 아, 프랑스 혁명. 잘 아시다시피 1789년 이제 곧 다가오거든요. 7월 달에 프랑스 혁명이 시민이 왕조를 무너뜨린 최초의 사건이 있었고 요때 요게 이제 민주주의의 시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때 다들 화가 엄청 많이 났었어요. 시민들이 분노했고 왕족은 공포에 떨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외쳤던 구호가 다들 무기를 들고 나와라 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루이 16세가 그 유명한 처형을 당하게 그렇죠. 됐죠.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1789년 7월 14일에 분출된 이 폭력이 프랑스의 운명을 영영 바꿔놓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폭력 위에 세워진 게 헌법이고 그 위에 시민의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프랑스인들의 마음에는 폭력으로 뒤집어 놔야 그 뒤에 권리가 있고 그 위에 뭐 헌법이 있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네, 이게 약간 폭력에 포커싱이 맞춰지긴 했지만 사실 연금개혁 시위 같은 제도를 바꾸는 시위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고 사회 전체적으로 시위에 약간 우호적인 측면은 좀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파업도 엄청 자주 그렇죠. 해요. 생각해 보면은 파리 뭐 이런데 여행 가면은 여행 가면 그냥 파업 무조건 파업이. 할까봐 열차 어떡하지? 열차 파업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우리나라는 들고. 그런 파업하면 시민들이 욕하잖아요. 근데 파리는 시민들이 지지합니다. 그렇죠. 그런 파업. 그냥 같이 내리더라고요. 맞아요. 오히려 그걸 배려해주는 네. 그런 문화가 있고 그래서 뭐 이 기사를 쭉 읽어보시면 프랑스인들에게 이런 유산, 기요틴 그 처형 때의 유산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프랑스 민중들의 분노는 언제나 정부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그 두려움이 제대로 인정받아왔다. 그러니까 정부에 원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 이런 방식으로 얻어내고 쟁취해내는 게 프랑스인들의 DNA에 박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노동자의 권리라든가 여성의 권리라든가 다 이런 식으로 쟁취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시민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런 거죠. 뭐 영화 그런 게 생각나죠. 약간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 생각나면서
그러니까 뼈에 그냥 아예 시위 DNA가 이제 심겨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이번 프랑스 시위가 격렬해진 이유를 지금 첫 번째를 네. 알게 된 거잖아요. 시위의 나라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프랑스가 의외로 이민의 나라인 거 알고 계셨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유럽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많이 이민자를 받은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언론사가 르몽드가 프랑스에서 가장 이제 큰 언론사인데 그 르몽드 기사에서 프랑스는 19세기부터 이민자의 땅이었다라는 헤드라인으로 그 기사를 냈어요.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았고 특히나 아프리카계 지금 이번에 그 피해자가 된 나엘도 알제리계 청소년이었죠. 그 아프리카계나 무슬림 이민자의 비율이 높고 프랑스 인구가 6,7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700만 명 정도가 이민자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 10명 중에 1명은 이민자인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민자를 받아들인 역사가 길다 보니까 뭐 이민자 3세까지 왔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사회적인 갈등들이 여러 가지 층층이 쌓여 있는 그런 사회이기도 합니다. 아, 융합이 잘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에 따르면 이번 프랑스 폭동의 사태 뒤에는 경찰의 행동에 대한 이 프랑스 이민자들의 수년간의 분노가 사실 그렇죠. 깔려 있는 것이다라고 누적돼 있다. 하는데 프랑스 경찰에서는 우리는 절대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니다. 우리는 그냥 그 지역이 우범지대여서 열심히 검문을 한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통계 자료를 보면 아프리카 그리고 아랍 출신으로 보이는 사람은 프랑스에서 백인에 비해서 경찰의 검문을 당하는 일이 최소 3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이것도 실제로 미국에서 많이 그랬네요. 봤던 일이네요. 네, 반복되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 시위가 뭔가 뭐 쌓여왔던 그동안 그렇죠. 쌓여왔던 여러 가지들이 한꺼번에 터지게 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우리나라는 이민 시위의 입장에서는 프랑스보다 훨씬 후배의 그렇죠. 나라잖아요.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지점들을 좀 생각해보는 그렇죠. 생각해볼 그렇죠.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이민자를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융합해 갈 것인가 그렇죠. 이게 좀 그렇습니다. 생각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런 소수인종이나 뭐 이민자 관련 문제로 시끄러운 나라가 대표적으로 하나가 더 있잖아요. 또 돌려야죠. 그렇죠. 잘 대서양을 돌리세요. 건너서 네, 이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있는 워싱턴 DC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분 혹시 하버드 대학교 지원서 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을 것 같은가요?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저도 안타깝게도 없는데 네. 이번에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여러분이 어쩌면 하버드 대학교를 비롯한 미국 대학에 입학하기가 조금 더 쉬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요? 들어봅시다. 대학의 입학 전형이 달라질 거라고 하는데요. 바로 미국에서 40년 만에 소수인종 배려 제도가 대입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제도죠? 소수인종 배려 제도? 이게 뭔가 농어촌 특별 전형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맞아요. 비슷한 거예요. 뭐 미국은 말 그대로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뭐 흑인이나 백인, 라틴계, 아시아인 다양한 인종이 있는데 그 인종들 간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40년 전에 affirmative action이라고 우리말로는 적극적 affirmative가 그쵸 적극적, 긍정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소수자들을 돕는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할 때 소수 인종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40년 동안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폐지가 되게 된 없어진다.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수자들에게 이제 점수만 가지고 경쟁할 게 아니라 소수자들의 기회를 나눈다는 느낌이었죠. 그렇죠. 약간 그 쿼터제 그렇죠. 개념으로 보시면 됐었는데 뉴욕타임즈 헤드라인 보고 계시는데 대법원이 적극적 우대 조치를 하버드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금지했다라고 이제 헤드라인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오히려 다른 인종들에 대한 역차별이다라고 느꼈던 학생들이 하버드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냈거든요. 근데 소수 인종들을 우대하는 거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 입시에서 더 이상 인종이라는 요건을 고려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하버드 대학교 그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서 그 입학할 때 요건들을 막 보고 있었더니 이제 회사 선배가 너 혹시 뭐 유학 가려고 유학 갈래? 하니? 하버드 가려고 네, 하니? 하버드 알아보니 하시더라고요. 근데 놀랐던 게 저도 하버드 대학교에서 합격생들을 다 선발을 한 다음에
그 보는 요건들이 있대요. 근데 인종들 간에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 예를 들면 백인만 너무 많거나 뭐 아시아인만 너무 많거나 하지 않게 그걸 조정하는 단계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이걸 조정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과연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게 중요하죠.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 누구한테 유리하냐. 그렇죠. 그런 게 누구한테 나오죠. 유리할까? 제가 오프닝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분석한 기사가 있습니다. 일단은 대학 입학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백인 그리고 아시아 학생들에게 유리해진다고 합니다. 아시아. 적극적 우대 조치 금지는 백인과 아시아 학생들을 돕게 됐다. 나머지에게는 해가 된다라는 그 기사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뭐 이런 근거는 미국의 수능인 SAT 평균 점수가 1,050점 정도 돼요. 만점이 1,600점이고, 근데 아시아인들의 평균 점수가 1,229점입니다. 와. 굉장히 높죠. 그리고 백인이 1,098점, 라틴계 964점, 흑인이 926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버드 근데 입학생 비율을 보면 아시아인이 많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가장 적었거든요, 그동안. 점수가 이렇게 높은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그 인구 비율을 맞춰야 하니까. 인구비를 맞추려고. 인종별 인구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동안 뭐 농담으로 아시아인이 뭐 하버드에 가려면 흑인보다 450점은 더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오히려 이 제도가 아시아인들에겐 일종의 역차별처럼 작용을 했었던 거죠. 네. 근데 네, 죄송해요. 근데 이 소수인종에 대한 우대 조치를 이미 금지하고 있는 몇 개의 주가 서쪽에 좀 있거든요. 뭐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근데 이쪽에서는 아시아인들이 훨씬 많이 더 입학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인종이라 하더라도 점수가 높은 아시아인들은 우대 조치가 폐지되면 오히려 유리해진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아이비리그에 동양인 더 많아지는 거 갈 수 있다 기대되나요? 박수죠. 저 한번 도전해봐도 될까요? 근데 일단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면밀히 보면 살짝 함정 같은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게 소수인종 우대 조치를 금지하기 위해서 백인들이 아시아인들을 좀 이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정치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일단 아시아인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뭐 얘네 지금 역차별 당하고 있는 그래. 거야라고 끌어들인 우리를 거군요. 끌어들이면서 이걸 없애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그리고 인종 탓이 아니야라는 거에 근거도 되는 거죠. 그렇죠. 능력이 부족한 거야. 능력이 부족한 거야. 근데 그냥 우리가 공부를 잘한 건데 그래서 바로 다음 날 또 하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를 대선 공약으로 걸었었거든요. 근데 이 행정 명령을 이것도 대법원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면서 할 수 없게 하는 조치가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이런저런 판결들이 있으면서 이제 소수 인종들이 오히려 더 똘똘 뭉쳐서 다음 대선에서 바이든을 더 밀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 쏘아올린 공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대선에도 영향을 주게 된. 네. 근데 한국 사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일단 제가 하버드 입학 조건을 공부하면서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나는 갈 수 있는가? 네, 하버드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그 직계 가족 중에 하버드 졸업한 사람이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대요. 그래요? 심지어 혈통이에요. 네, 그게 레거시라고 해서 레거시를 실제 평가를 하는데 직계 가족이 하버드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큰 돈을 기부를 했으면 입학할 수 있는 확률이 뭐 한 4배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거부터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바로 이 어퍼머티브 액션이 금지되고 나서 이 소수 인종이 그 우대 조치가 금지되고 나서 바로 하버드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어요. 그렇죠. 이 레거시 전형이야말로 특권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 아니냐. 이거 먼저 해결해야 오히려 이 말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소송과 시위가 또 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우리나라에는 일단 유학원이 좀 분석해야 되니까요. 바빠질 것 같고요. 킬러문항 분석하는 학원처럼 되겠죠. 우리나라도 사실 평등과 뭐 소수자 배려, 뭐 특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뒤쳐져 있잖아요. 뭐 요 사례를 팔로우업을 계속 해보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같이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갈 것도 아닌데 괜히 열불이 나고 안 가야겠어요. 한번 안 간다. 안 가는 치사해서 안 거예요. 간다. 치사해서. 네. 마지막으로 정말 짧게 한 가지 더 볼까요? 두 분 혹시 8천만 원 넘는 명품 가방 사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리가요. 8,000원 넘는 거 겨우 샀어요. 그런 질문 시간 낭비네요. 8천만 원짜리 명품백을 샀는데 볼 수 없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벌거벗은 임금님인가요? 네, 미국 경매 사이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금 결정보다 작은 루이비통 가방이 8,200만 원에 팔렸다는 소식.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다는 소식 가방을요? 전해드리면서 이 라디오 끝나고 후토크 때 우리 과연 이거 살만한가 토론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눈에 잘 보이는 가방 들고 한번 나가볼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수정 PD, 조소연 PD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명가 CBS에서 만든 오뜨밀은요, 저녁마다 모여서 오늘 하루 있었던 뜨거운 이슈를 밀도 있게 나누면서 뉴스 근육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에 버튼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요. 오뜨밀과 매일 저녁 함께 해주세요.